가장 성스러운 설날 밤, 온 가족이 차례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회초리를 들고 와서는 나에게 무릎 꿇고 외도 죄를 인정하라고 윽박질렀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휙휙 소리를 내는 회초리는 모든 은혜와 정의를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나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USB 하나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대형 TV에 꽂았다. 그리고 밖에서 터지는 요란한 폭죽 소리를 배경으로 화면에 시어머니와 형부, 즉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 서로 부끄러운 자세로 얽혀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온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늘 고개 숙이고 순종하던 며느리였던 내가 어쩌다 이런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충격적인 영상을 손에 넣게 되었을까? 설날 전날 밤, 날씨는 쌀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남편의 3층짜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 조상님을 모신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공간 가득 퍼져 시어머니가 끓이신 떡국 냄새와 어우러졌다. 박 여사님이 막 냄비를 내려놓으셨고 고모, 삼촌 등 친척들의 웃음소리,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어우러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결혼 5년 차며느리 있나 지은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으로는 재빠르게 갈비찜 접시를 정리하면서도 노는 거실 쪽을 힐끗거렸다. 남편 민준이 삼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 셔츠를 입은 그의 듬직한 모습과 다정한 미소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나는 그만 있다면, 이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나의 모든 고생과 인내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오늘 밤까지 지난 5년간 그렇게 나 자신을 속여왔다. 설날 전야의 저녁 식사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날카롭고 권위적인 성격에 자신의 말을 집안의 법으로 여기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오늘따라 평소보다 다정해 보이셨다. 그녀는 내게 닭고기 한 점을 집어주며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지은이가 참 착하고 부지런해.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덜었는지 몰라.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 수년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법을 배우면서 프로그래밍된 미소였다. 나는 그것이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에서 내가 약간 시든 채소를 샀다는 이유로 가문의 체면을 깎는 눈뜬 장님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호되게 꾸짖으셨기 때문이다. 남편의 누나인 수진 씨는 아름답지만 언제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인 태우 씨가 앉아 있었다. 태우 씨는 활발하고 말솜씨가 좋은 남자로 항상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 여사님이 민준과 비교하며 칭찬하는 이상적인 사위의 표본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남편이 너무 순하고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다. 모든 것이 그 거짓된 평화의 껍데기 속에서 흘러갔을 것이다. 내 휴대폰에서 울린 카톡 소리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었다. 메시지는 내 직장 상사인 김 팀장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항상 업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나이 많은 선배였다. 내용은 지은 씨와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평범하고 예의 바른 아무런 문제될 것 없는 새해 인사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민준의 눈에 띄었고 오랫동안 은밀하게 타오르던 비극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민준은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 방금 전에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모두가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실로 조용히 걸어갔다.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성스러운 새해 첫날 모두가 일어나 조상님께 절을 하려고 할 때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엄숙함을 갈랐다. 여러분, 잠시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내 휴대폰을 높이 쳐들었다. 지은 씨, 이리 좀 나와봐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나서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을 찻상 위로 던졌다. 그는 설명해봐. 이 시간에 당신한테 문자 보낸 놈이 누구야?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온 집안이 얼어붙었고 나는 말문이 막혔. 그의 비난은 한겨울의 얼굴에 끼얹어진 찬물 같았다. 나는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우리 팀장님인데 그냥 새해 인사 문자 보낸 거예요. 하지만 나의 해명은 이미 불붙은 그의 분노에 비해 너무나 미약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즉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마치 나를 굴복시킬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새해 인사를 하는 팀장이 어디 있다고 새해 첫날에 남의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단정치 못할 줄 알았어. 남편 있는 여자가 밖에서 놀아나는 그런 부류였구나. 시누이 수진 씨도 거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예쁘니까 따르는 남자가 있는 건 당연하죠. 우리 민준 씨만 불쌍하게 됐네요. 나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왜 그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걸까? 나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은 내 성격 알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벽 한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거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훈육하기 위해 남겨두셨다는 낡은 회초리가 걸려 있었다. 그는 회초리를 내렸다. 가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게 들렸다. 무릎 꿇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릎 꿇고 조상님들 앞에서, 온 친척들 앞에서 죄를 고해. 말해, 그놈이랑 몇 번이나 잤어? 나는 경악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온몸이 떨렸. 아니,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민준이 아니야.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악마야. 나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직도 변명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회초리를 휘둘렀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친척들은 두려워하거나 호기심에 차 있거나 나를 자신들이 연출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회초리가 내려치기 직전 내가 이 설날 밤에 구타당하고 치욕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사랑, 모든 인내, 모든 희미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 먼지가 되어버렸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할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아니었. 아니, 오늘 밤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양도 늑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서서 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손은 천천히 외투 주머니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을 숨겨두었다. 작지만 이 가문의 거짓된 명예를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진실을 담은 작은 USB였다. 그리고 내가 TV를 향해 걸어갈 때 나는 이 판을 뒤집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공감과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 설날 밤이 화려한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한 명문가가 치욕 속에서 무너지는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온 방 안의 사람들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다. 민준의 손에 들린 회초리는 공중에서 멈춘 채 폭력과 잔인함의 상징인 추한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놀라움과 경멸, 그리고 희열에 차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나에게, 나를 삼키려는 홍수에 맞서 역류하는 작은 나에게 쏠렸다. 아마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설날 밤에 남편에게 외도 혐의를 받고 온 가족에게 포위된 여자가 무릎 꿇고 울며 애원하는 대신 태연하게 TV 앞으로 걸어가다니.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입가를 살짝 비틀었다. 잘 꾸민 얼굴에 경멸의 미소가 뚜렷했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누구 보라고 연극을 하는 거야? 아니면 구슬픈 노래 영상이라도 틀어서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거냐? 그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답답한 침묵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항상 모범적인 사위인 척하던 형부 태우 씨도 위선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처제,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해요. 여자는 시댁 체면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처제만 손해예요.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진심 어린 조언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또 다른 칼날이었다. 내가 잘못했고 이 치욕을 조용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손은 대형 TV 옆면에 있는 연결 포트에 USB를 꽂을 때 전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간계가 아니라 눈물과 굴욕으로. 리모컨이 탁자 위에 있었.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가볍게 쓸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아마 그때 내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을 것이다. 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연극에서 너무 오랫동안 서툰 배우였다. 나는 현명한 며느리, 유능한 아내, 위아래를 아는 분별 있는 사람의 역할을 외웠다. 나는 그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도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자존심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 하지만 오늘 밤 그 역할은 끝났다. 이 연극의 감독은 나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명 한 명 가면 없이 자신의 진짜 역할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내 시선은 한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 민준에게 멎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 든 회초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있던 초기 분노는 이제 약간의 당혹감과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왜 그와 그의 가족이 기대했던 것처럼 울부짖거나 애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을 더 악화시키지 마. 더 악화시킨다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더 이상 온기가 없는 미소였다. 절망이 돌처럼 굳어진 미소였다. 여보,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설날 밤에 온 가족 앞에서 모욕당하고 누명을 쓰고 구타당할 뻔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요? 말해봐요. 이보다 더 나쁜 게 있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방 안의 침묵을 꿰뚫고 그의 비겁함을 꿰뚫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옛날의 민준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를.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공허함과 두려움뿐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고막을 긁었다. 뭐가 옳다는 거야? 네가 바람 피워서 이 집안 명예에 먹칠을 했으니 맞는 게 당연하지. 민준아, 저것 좀 때려라, 아들아. 저 버릇없는 년을 때려서 고쳐놔. 그녀는 마치 내가 당장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듯이 내 고통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듯이 재촉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말은 이제 내가 곧 상영할 연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내 손가락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고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구슬픈 뮤직비디오도 동정을 구하는 이미지도 아니었다. 값비싼 TV의 풀 HD 화질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익숙한 구도였다. 바로 이 집의 거실이었다. 번쩍이는 가죽 소파와 시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마도 성공 그림이 보였다. 그리고 두 주인공은 그들이 방금 나에게 씌운 누명보다 만 배는 더 혐오스러운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영상 속 여자는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익숙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고 매끄러운 등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있는 남자는 바로 형부태우, 민준의 누나의 남편이었다. 그 광경, 그 부끄럽고 은밀한 애정 행각이 김씨 가문 전체 앞에서 생생하게 아무런 가림막 없이 상영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 밖에서 요란하게 터지던 폭죽 소리는 갑자기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온 세상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과 대형 화면 위에서 춤추는 적나라하고 추악한 이미지들만 남은 것 같았다. 민준의 손에서 회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 딱 하는 건조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마치 한 가문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명문가 전체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 끔찍한 영상을 손에 넣었을까? 그리고 설날 밤 그들의 진짜 얼굴이 벗겨졌을 때 시댁 식구 각자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온 방의 공기가 빨려나간 듯했다. 시간이 그 추악한 이미지들이 나타난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적나라하고 병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멎었다. 오직 무겁고 끈적끈적한 침묵만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 모두의 얼굴색이 경악과 혼란에서 극도의 혐오감으로 변해갔다. 김씨 가문의 가풍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이제 그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당당하게 도리를 설파하고 나를 때리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TV 속 자신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정성 들여 한 화장도 뚜렷하게 드러난 공황과 굴욕감을 가릴 수는 없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간신히 붙잡고 서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녀 옆에 있던 형부태우 씨, 항상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그 남자도 이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 그는 더듬거리며 비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눈앞에 펼쳐진 생생하고 사실적인 영상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누구나 그것이 조작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나라하고 혐오스러운 진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신우이 수진 씨였을 것이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아름답지만 항상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공황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믿어왔던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가정을 꾸려온 그 남자를. 그리고는 자신이 극진히 존경하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흐느낌 없이 오직 가슴 아픈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전과 같은 비아냥과 경멸이 아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눈빛이었다. 이 잔인한 진실을 폭로한 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한 줄기 감사함도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민준, 그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항상 숭배하고 아내를 비난하고 학대하도록 부추긴 어머니가 가장 혐오스러운 불륜극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어머니에게 바쳤던 믿음과 존경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평정을 유지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침착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시어머니와 형부의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화면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왜 그러세요? 다들 많이 놀라셨나요? 존경하는 시어머님, 소중한 형부, 두 분은 이 영상이 익숙하신가요? 다른 것도 몇 개 더 틀어드릴까요? 저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일주일 내내 찍은 것도 있고 편집 안 한 원본 사운드도 있답니다. 내 말은 방 안에 터진 두 번째 폭탄과 같았다. 박 여사님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분노와 극도의 두려움이 뒤섞인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이 미친년, 감히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 악독한 것. 민준아,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저 TV 박살내고 전현을 죽여버려. 그녀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고 두 손을 들어 할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형부 태호 씨는 황급히 달려들었다.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TV에 꽂힌 USB를 빼앗기 위해서였다. 1인에 그거 나한테 줘.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내가 한 발 빨랐다. 나는 USB를 뽑아 손바닥에 꽉 쥐었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쉽지 않을걸요. 형부, 잊지 마세요. 원본은 제가 여러 곳에 저장해뒀어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이 도시 전체가 형부와 장모님의 멋진 연극을 감상하게 될 거예요. 내 위협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형부 태우 씨는 멈칫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경력, 명성, 가족,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심판의 정점에 서 있던 김씨 가문 전체가 이제는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이 천지를 뒤흔들 만한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은밀하게 타오르던 고통과 의심의 결과였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큰 질문, 그들의 경악에 찬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질문은 바로 왜? 였다. 왜 나인가? 무해해 보였던 며느리. 항상 조용히 고개 숙이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비밀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내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함정을 파고 계획을 세운
교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많이 쫓긴 끝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냥감일 뿐이었다. 이 진실은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나를 마주하게 만든 것이었다. 모든 것은 1년여 전 아주 작은 징후들. 처음에는 너무나 상상 초월이고 인륜에 어긋나서 나조차도 연결할 수 없었던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형부 태우 씨의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유능하고 재치 있으며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위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박 여사님은 항상 태우 씨를 칭찬했다. 그의 말솜씨, 처세술, 심지어 그가 선물하는 과일 고르는 방식까지도. 태우 씨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직접 부엌에 내려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 태도는 평소 나와 민준에게 보이던 퉁명스러운 표정과 확연히 달랐다. 그것이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지만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남편 민준은 성격이 온순하고 정직하며 다소 굼뜬 면이 있어 형부처럼 영리하고 말솜씨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위를 더 예뻐하는 것도 이해할 만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애정은 점차 기이해졌고 일반적인 장모와 사위의 감정의 경계를 넘어섰다. 나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눈빛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은밀하고 의미심장한 눈빛들. 무심코 닿는 듯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지속되는 손길들. 한 번은 내가 부엌에 있다가 문틈으로 거실을 무심코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고 형부 태우 씨는 바닥에 앉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긁어주고 있었다. 매우 친밀한 광경이었다. 일반적인 장모와 사위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목이 바싹 말랐지만 나는 또다시 내가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고 치부해버렸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친밀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일까? 나는 그들을 변호하고 나 자신을 안심시킬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나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시누이 수진 씨가 일주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다. 그 주 동안 형부 태우 씨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어머니와 밥 먹으면 좋다는 이유였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푸짐하게 요리했고 친아들보다 더 정성껏 그를 돌보았다. 매일 밤 그들은 거실에서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내 침실까지 들려왔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한밤중이었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그때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공포와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민준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질투심에 그의 어머니를 해치려고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또 내가 생각이 많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것이다. 의심의 절정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다. 민준과 나는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드렸을 때 그녀는 건성으로 받으며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하고는 옆으로 치워버렸다. 형부 태우 씨 차례가 되자 그는 비치 팔찌를 선물했다. 박 여사님은 너무 기뻐서 그를 껴안고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저녁 내내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방문이 꽉 닫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교 있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선물 고마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남자와 통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설마.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이 필요했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나는 이 위선적이고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부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싹 텄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벗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당신의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발각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분명 그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혹독하고 독단적인 성격으로 나를 입 다물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들을 직접 찾아보고 목격해야 한다는 혐오감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다지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망설임은 금세 사라졌다. 내가 겪는 억울함을 털어놓으려 할 때마다 무심하고 무감각한 눈빛을 보이던 남편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까닭없이 욕을 먹을 때마다 그는 침묵하거나 더 심하게는 집안 조용하게 그냥 좀 참으라고 충고했다. 나를 집안의 무급하녀처럼 여기며 독서를 퍼붓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위선적인 미소와 교묘한 말 속에 항상 계산이 깔려있던 형부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의 망설임을 모두 걷어냈다. 나는 내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판에서 나 자신 외에는 어떤 동맹도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여러 밤을 세워가며 몰래카메라 종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화질이 좋은 것을 골라야 했다. 마침내 나는 단추만 한 크기로 옷걸이로 위장할 수 있는 종류를 선택했다. 풀 HD 화질의 녹음 마이크도 선명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나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썼다. 민준 몰래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다. 그 돈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쓸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만 했다. 설치하는 것도 문제였다. 온 가족이 집을 비운 시간을 골라야 했다. 다행히도 그 주말에 시댁 식구들은 먼 친척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시골로 내려갔다.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토요일 하루 종일 나는 혼자 집에 있었고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나는 거실 높은 구석에 나무 풍경화 액자를 거는 고리로 위장하여 설치하기로 위치를 정했다. 이 위치에서는 거실 전체 공간, 특히 시어머니와 형부가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파 구역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나는 오후 내내 그것과 씨름하며 떨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누군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깜짝깜짝 놀랐다. 마침내 많은 노력 끝에 설치를 마쳤다. 휴대폰을 켜서 카메라에 연결했다. 영상은 매우 선명했고 소리도 괜찮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카메라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포착하지 못했다. 집안의 모든 생활은 평상시처럼 흘러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혹독했고 민주는 여전히 무관심했으며 형부는 가끔 들러 여전히 모두 앞에서
모범적인 사위인 척했다. 나는 한때 내가 정말로 의심이 많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 모든 것이 내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본 광경은 그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내가 회사에 있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카메라가 거실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앱을 켜서 확인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형부 태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내 형부 태우 씨가 친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감싸고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구역질이 났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구토했다.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메라는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을 수없이 기록했다. 그들은 온 가족이 늘 앉아서 TV를 보던 바로 그 소파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연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과 애정 어린 몸짓을 했다. 그리고 절정은 민준과 수진 씨가 모두 집에 없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거침없이 거실에서 관계를 가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혼자서 침묵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격해야만 했다. 나는 그 모든 영상들을 저장하고 여러 개로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무기이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기회를,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할 그 순간을. 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붕괴의 불을 지피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설날 밤 민준이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며 소리쳤을 때 나는 나의 때가 왔음을 알았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거실은 더 이상 따뜻하고 화목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다. 각자가 양심의 심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피고인에서 얼떨결에 판사가 되었다. TV 화면은 여전히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멈춰 있었다. 거실의 침묵은 이제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그것은 마치 대홍수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모두가 끔찍한 붕괴가 곧 닥칠 것을 알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그 침묵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광적인 행동으로 굴욕과 두려움은 그녀를 이성을 잃은 야수로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고는 TV를 향해 던지려 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의 증거를 지울 수 있다는 듯이 내가 저걸 박살낼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년아. 하지만 그녀가 손을 쓰기도 전에 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신우이 수진 씨였다. 내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항상 순종하고 현모양처의 껍데기 속에 살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드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증오심도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서 돌처럼 굳어서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극진히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당신 말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하고 어머니, 두 사람은. 그녀는 고통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질문은 아마 평생 그녀가 입에 담고 싶지 않았을 질문이었을 것이다. 형부 태우 씨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수진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비참하게 울기 시작했다. 새로운 연극이 또 시작된 것이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장모님한테 강요당했어. 전부 장모님 때문이야. 장모님이 나를 유혹했어. 나는 그냥 희생자일 뿐이야. 그의 말, 그 비겁하고 파렴치한 말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나조차도 항상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남자가 그렇게 파렴치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죄를 장모이자 자신의 정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불쌍한 희생자, 나이 많은 여자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던 약한 남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 그 웃음소리는 광기 어리고 애처롭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희생자? 네가 희생자라고? 이 나쁜 놈, 너야말로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했잖아. 내 마누라는 맨날 우울하고 재미없어서 싫다고, 나랑 있을 때만 진짜 남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게 바로 너잖아.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그녀는 형부 태호 씨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두 죄인의 싸움은 거실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온 친척들 앞에서 서로를 욕하고 모욕하며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폭로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약속과 계산도 섞여 있었다. 알고 보니 형부 태호 씨는 장모를 이용해 직장에서의 특혜를 얻었고, 박 여사님은 죽은 남편에게서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사위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근친상간극은 이제 서로를 탓하고 고발하는 극적인 막장극으로 번졌다. 그 혼란 속에서 남편 민준이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낯설고 공허한 시선으로. 한때 숭배했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은아,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다. 나는 뒤늦은 사과와 위선적인 후회에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나한테 사과하려고? 아니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려고? 민준 씨, 스스로를 속이지 마요.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고 이 집에 살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한 거겠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이니까. 내 말은 그의 피 흘리는 심장에 꽂히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민주는 비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 그의 무관심은 무심함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싸움은 계속해서 격렬해졌다. 구경꾼이었던 친척들은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정말 막장이구나. 가문의 수치다.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 얼굴을 보겠어. 지은이가 불쌍하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론의 무게추는 완전히 나에게로 기울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대신 동정심과 약간의 존경심마저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 가족법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사회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형부의 격렬한 싸움은 친척 중 가장 연장자이고 발언권이 있는 큰아버지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셨을 때야 멈췄다. 그만들 해라. 모두 입 다물어. 설날 밤에 조상님 모신 곳을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만들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의 위험 있는 외침에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졌다. 박 여사님과 형부 태우 씨는 욕설을 멈췄지만 여전히 서로를 불꽃 튀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한 증오심은 이제 굴욕감보다 더 커져 있었다. 방 안은 다시 답답한 침묵에 잠겼다. 수진 씨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큰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의 형으로 엄격하고 도덕적이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셨다. 그는 항상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중재하는 역할을 큰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색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미안함과 약간의 죄책감이 서려 지은아, 이 일에 대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가문을 대표해서 너에게 사과한다. 네가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었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나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이 가문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그들의 부패와 위선을 본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다. 큰아버지는 다시 민준을 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 민준아. 너는 남편이고 가장이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뒀느냐.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경솔하고 폭력적으로 굴어 큰 죄를 지을 뻔했다. 네가 아직도 남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느냐? 큰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민준의 양심을 후려쳤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그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큰아버지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불효자였으며 비겁한 남자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큰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결정을 내리셨다. 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구나.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자. 박 여사와 태우의 일은 나중에 집안에서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 너희 부부의 일은 네가 지은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해주도록 해라.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큰아버지의 말씀은 마지막 판결과도 같았다. 가문에 남은 명예라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모두가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며 모든 것이 다른 며느리들이 흔히 겪는 불공평한 일들처럼 조용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크게 착각했다. 나는 5년 동안 침묵했고 끝까지 인내했다. 오늘 밤 내가 일어선 것은 사과를 받기 위해서도 이미 썩어버린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큰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큰아버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온 방안이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다. 모두가 내가 감히 어른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결혼의 한계를 넘어섰고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저는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병적인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내 입에서 나왔다. 가볍게 내뱉었지만 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졌다.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빛은 경악으로 가득 차 지은아, 무슨 소리야.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 기회?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죠. 당신이 진정으로 내 편에 서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항상 어머니 뒤에 서서 내가 괴롭힘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아무런 변호도 없이. 민준 씨,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고요. 나의 사랑은 쉽게 버렸다가 다시 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 의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짓밟였. 나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 그 당황하고 경악한 얼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저는 지우지 않을 겁니다. 제 변호사에게 보낼 거예요. 만약 앞으로 이 가족 중 누구라도 제 삶을 방해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영상을 온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나의 선언,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 선언은 모든 것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있는 장기말이 아니었다. 나는 판을 쥔 사람이었다. 나는 나만의 길을 선택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없는 길을. 하지만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나보낼까? 그리고 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과연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까? 이혼 선언과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나의 위협은 김씨 가문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 그들은 나를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없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한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안의 불꽃은 이미 타올랐고 그것을 끄려는 자는 누구든 불태워버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쉽게 떠나보낼 수도 없었다. 그 끔찍한 비밀이 일단 드러나면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설날 밤은 축제 분위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둘러 돌아갔고 나에게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나는 가족 비극의 중심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분명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쌌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개인 소지품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았. 집안의 모든 것, 책상과 의자부터 작은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장만한 것이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키기 위해 항상 그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갈 때 민준이 그곳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가지마. 내가 너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적어도 시간을 좀 줘.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없을까?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준 씨. 모든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민준은 비키려 하지 않았. 그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제발, 지은아.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넌 내 전부야. 네가 떠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이가 없고 약간의 혐오감마저 들었다. 그의 전부라고? 내가 전부였다면 왜 그는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내가 전부였다면 왜 그는 새해 인사문자 하나 때문에 나를 회초리로 때리려 했을까? 내가 전부였다면 왜 그는 5년 동안 어머니의 혹독함에 나 혼자 맞서게 내버려뒀을까? 나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당신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까봐 두려운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민준 씨. 당신은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단호하게 그를 밀치고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의 울음 섞인 애원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친한 친구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렀다. 부모님 댁으로 바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바로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 변호사는 중년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는데 영상을 본 후 이것은 자신이 맡아본 사건 중 가장 드물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웃 친구의 말에 따르면 내가 떠난 후 시어머니와 형부는 계속해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고 한다. 시누이 수진 씨는 하룻밤 사이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온 뒤 별거를 결심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이사했다. 파렴치한 남편과 병적인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형부 태우 씨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처가 식구들에게 외면당한 후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고 더 이상 일에 대한 의욕도 없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딸의 신뢰까지 모두 잃은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울며 신세 한탄만 했다. 웅장했던 3층 집은 이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암울한 곳이 되었다. 내 남편이었던 민준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나의 이혼 소송에 직면해야 했고 친척과 이웃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다.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 위선과 거짓 위에 세워진 가문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평온 속에서 지냈다. 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지난 5년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나를 편견과 불합리한 규칙으로 가둔 금박 입힌 세 장에 불과했다. 이제 그 세 장에서 벗어나니 나는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이혼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그 영상 덕분에 전 시댁 식구들은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들면 내 위협을 실행에 옮길까봐. 법원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나는 이혼할 권리를 얻었고 혼인 기간 동안에 공동 재산 절반을 분할받았다. 여기에는 저축액과 일부 다른 자산이 포함되었다. 재산 절반을 분할받았. 그리고 민주는 내가 이혼 후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 판결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 민주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도 아마 모든 매달림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법정에 선 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갑작스럽고 차갑게 끝났다. 작별 인사도 미련도 없이. 이혼 후 나는 분할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골로 돌아가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 나는 스스로 일어서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나는 도심의 작고 예쁜 아파트를 임대했고 내 취향에 맞게 밝고 따뜻한 색상으로 직접 꾸몄다. 나는 미디어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 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행복한 여성이었다. 나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한편 전시댁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친 상간 스캔들은 숨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길 수 없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그 설날 밤에 있었던 친척들은 입단속을 당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비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 그리고 도시 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김씨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훼손되었다. 형부 태우 씨는 한동안 방탕하게 술에 취해 살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런 추문이 있는 사람을 받아줄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직장, 가족, 명예를 모두 잃은 그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술로 시름을 달래다가 술에 취한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고 행인을 치었다. 그 사고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한때 성공하고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한 남자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다. 시누이 수진 씨는 별거 후 꽤 힘든 삶을 살았.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위선적인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구했고 힘들지만 생활비를 벌기에는 충분했다. 가끔 그녀는 나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비아냥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공감과 약간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깨닫게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너무 많은 충격을 겪은 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그녀는 예전처럼 명민하지 못했고 항상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미 없는 말을 했다. 민주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만 했다. 웅장했던 3층 집은 이제 황량하고 춥게 변했다. 민주는 그 집에서 외롭게 혼자 살았다. 그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형부의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집의 일부를 팔아야만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출구 없는 암울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각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결말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사람,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한 사람이 아직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전 남편 민준이다. 그가 외로움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가 내게 한 짓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병적인 음모의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비겁함과 무관심이 바로 그 모든 죄악을 키운 비옥한 토양이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와 형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가정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외면을, 그리고 자신의 거짓된 평화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사랑이 죽었으니 증오도 의미가 없었다. 증오를 곱씹는 것은 내 영혼을 지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맛보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비겁한 본 모습과 마주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폭력이나 시끄러운 복수가 아닌 깊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나는 여전히 그 끔찍한 영상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묻어둘 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온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진다. 다른 사람의 추악한 이야기를 드러내어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사람들, 나는 그것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낼 것이다. 내가 알기로 민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사람, 체면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타격을,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민준의 아버지 김 선생님이셨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바로 10년 전에 서루토람다.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민준의, 하지만 나는 그 영상을 그분께 보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가르침이 민준의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할 방법이. 시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다. 그는 은퇴한 교사였고 항상 가문의 명예와 인간의 도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 그는 민준에게 남편의 도리, 남자의 책임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절친한 친구, 모든 속마음을 나누었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 그분은 전시댁의 이웃이었던 박 선생님으로 역시 교사이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며 세상사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즈음이었다. 나는 박 선생님과 연락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들였. 마침내 옛 지인을 통해 그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김 선생님의 전 며느리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세세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 처음에는 박 선생님도 믿지 않았다. 그가 극진히 존경하던 친구의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그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박 여사님의 모습,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던 민준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영상을 보내 보여주자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다. 그는 말했. 만약 김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충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네. 분명 아내와 아들 모두와 연을 끊었을 거야. 그는 그것을 평생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을 걸세. 나는 박 선생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나는 그에게 이 영상을 민준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시아버지의 기일에 직접 민준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나는 민준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그날 자기 가족의 가장 굴욕적인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자신이 한 일, 그리고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원했다. 나는 그가 항상 존경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자신을 심판하는 판결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잔인한 복수였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비겁함과 무관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한 인간을 깨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 시아버지의 기일은 쌀쌀하고 이슬비가 내리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암울하고 슬픈 분위기는 마치 그 가족의 비극에 공감하는 듯했다. 나는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도 전하지 않았다. 나와 그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내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지, 이 마지막 타격이 정말로 민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을지 궁금했. 그날 저녁 내가 아늑한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 전화기 저편에서는 피곤함이 섞인 박 선생님의 차분하고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내가 시킨 대로 했네. 그는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민주는 텅 비고 썰렁해진 집에서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다고 한다.
아직 그 가족에게 약간의 정이 남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몇 명만이 참석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병원에 있어 오지 못했고 수진 씨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사 분위기는 매우 암울하고 무거웠으며 그 가족이 여전히 명문가로 여겨지던 예년과는 전혀 달랐다. 모두가 분향을 마친 후 박 선생님은 민준을 따로 마당으로 불러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민준에게 태블릿 PC를 건네주며 영상을 틀었다. 그는 민준이 아마도 그의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할 만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아버지의 옛 추억 사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첫 영상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경악하며 얼어붙었고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다. 온몸이 떨렸는데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굴욕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박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은이가 나에게 보내주었네. 그 아이가 말하길 자네가 아버지의 영혼 앞에서 이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기를 원한다고 했네. 자네가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느끼셨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고. 박 선생님의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민준의 산산조각에 난 심장을 꿰뚫었다. 엄격하지만 자신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가문의 명예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친척들이 놀라 쳐다보는 앞에서 집마당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어머니의 배신에 울고 가족의 붕괴에 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과 죄책감에 울었다. 사람들이 민준이 우는 것을 본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늦은 눈물이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려 온몸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울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민준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였고 처벌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에게 미안해라는 단 2글자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과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3층짜리 집을 팔고 돈의 일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일부는 수진 씨가 아이를 키우는데 보태라고 보냈다. 남은 돈으로 그는 작은 원룸을 얻어 조용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밤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는 더 이상 명문 김씨 가문의 아들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각자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없는 장을. 제 이야기, 비극과 눈물로 가득했던 이야기도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동화처럼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결말이었고 정의가 실현되고 각자가 자신만의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결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과거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 위해, 더 가볍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었던 제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며 견뎌왔던 제 연약함과
유순함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을 품는 것이 제 영혼을 더욱 지치게 하고 결국 상처받는 것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매우 평온합니다. 미디어 회사에서의 일은 점점 더 잘 풀렸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신뢰를 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능력과 진솔함 때문에 저를 좋아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진정한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구의 눈치도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더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자에 대한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동호회와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건강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들은 제 삶의 기쁨과 의미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호회 모임에서 저는 제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온화하고 따뜻한 남자,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건축가였고 저보다 5살 많았으며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제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을 겁니다. 그는 제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현재의 저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신뢰, 존중, 나눔을 바탕으로 잡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끔 친구들을 통해 전 시댁 소식을 듣곤 합니다. 박 여사님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롭고 권위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때로는 민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혼자서 그녀를 돌보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라는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훨씬 더 일찍 했어야 할 책임이었죠. 수진 씨는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의류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듣기로는 두 모자를 사랑하고 지켜줄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기뻤습니다. 그녀는 겪었던 모든 일 후에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부 태우 씨는 출소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한때 경력, 가족,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천박한 욕망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남편이 새 보금자리를 꾸밀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식료품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에 상품 상자를 부지런히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고 야위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증오나 원망 없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밝은 미래, 제가 얻기 위해 많이 싸워야 했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 모든 힘을 다해 지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과거에 대한 저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분노나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의 변화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대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과 씨름하며 실수라는 짐을 어깨에 짊어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혼 속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만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두운 과거가 제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금의 남편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부모님은 더 이상 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만나보고 그가 저에게 보여준 진솔함, 성숙함, 그리고 사랑을 보고는 완전히 안심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며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는 제 과거를 결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의 저처럼 강하고 강인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우고 사랑과 결혼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고 이름은 안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온 가족의 기쁨이자 삶의 원천입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저는 한 여성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남편, 착한 아이,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평온한 삶을. 저는 소박한 것들, 삶 속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가족 식사,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오후의 공원 산책, 잠들기 전 딸아이에 꼭 껴안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삶이 저에게 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가끔 깊은 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절망에 빠져 그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련들이 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쟁취하세요. 그것은 또한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바로 악에 대한 동조가 됩니다. 제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해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길의 끝에는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둠을 헤쳐나갈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주위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저처럼 고통과 불의를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삶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제 딸 안연이는 날이 갈수록 영리하고 사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아이는 외모부터 온화하고 인정 많은 성격까지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작은 보금자리를 함께 가꾸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람들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정말 얄궂은 장난을 쳐서 다시는 관련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딸을 데리고 소아과에 갔을 때 저는 수진 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대기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7살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이는 피곤하고 창백해 보였고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옛날 일을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얽힘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 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치더니 서둘러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예전에 야위고 순종적이던 동서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그녀는 저를 보고 제 품에 안겨있는 딸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질투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러움이 더 컸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저는 가볍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아드님은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온갖 고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열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야. 혼자 애 데리고 병원 오려니 정말 힘드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매우 힘들고 혼자서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만났던 남자도 얼마 후 떠나버려 그녀에게 홀로 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저를 괴롭혔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여자로서 너를 이해하고 공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어.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그 비극적인 연극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속임수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희생자.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고 아이 약값에 보태라며 약간의 돈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받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여자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나도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그 만남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용서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더 이상 증오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살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편안히 잠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저를 해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파란만장하고 눈물과 뼈아픈 교훈으로 가득했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은 며느리, 자기 집에서 희미하게 살아가던 사람에서 저는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청춘을 다 걸었던 가족과 결혼 생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제가 결코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가치와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한 가족의 몰락에 통쾌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밖에는 여전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모욕, 불의를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사랑도 존중도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외롭고 사회적 편견과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힘은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일어서서 감히 목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신을 위한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마세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여성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분명 맑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외로움이 바로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조금의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과 공유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감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 함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일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은 씨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에서 통쾌함, 그리고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들으며 우리 각자도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댁의 위선과 악랄함에 분노할 것이고, 어떤 이는 그들이 받은 대가에 통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한 여성이 보여준 비범한 힘과 관계 속에서의 자존감, 존중, 그리고 경계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막장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성, 특히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곳. 주인공 지은 씨도 처음에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이른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안을 얻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맹목적인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타인의 이기심과 악랄함을 키울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고 유약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지은 씨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친절과 관용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만약 우리의 친절이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존엄을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면 비극이 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자존감은 이기심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생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잃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중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매우 생각할 만한 점은 남편 민준의 역할입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사람도 직접적으로 지은 씨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아니지만 그의 비겁함, 무관심, 그리고 침묵이 바로 아내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자 아들인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가정의 기둥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을 불의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불의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목소리를 내고 아내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 그 자체보다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씨가 이야기를 끝내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전 시댁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고통 위에서 통쾌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고 자신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 다음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증오심을 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더욱 무겁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옵니다. 그녀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온한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불공평함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고 외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가장 큰 힘은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잘못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